네, 반갑습니다. 일반사회 허역팀. 오늘 허역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지금 격리 기간 중이시라서 우리 3명만 일단 나왔습니다. 지금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법 담당하고 계시는 정인홍 교수님입니다. 예, 정치 담당하는 김현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육론하고 사문 담당하고 있는 이웅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먼저 인사드리고 이제 한 분씩 과목별로 이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퇴장해 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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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소개 말씀드린 교육론 사회문화 담당하고 있는 이웅재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를 오신 건데 유인물 잠깐만 보실까요? 유인물 보면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1페이지 보시면 우리 팀 소개가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거기 지금 2000년 허역 선생님 혼자 먼저 시작하셨다가 2007년부터 이제 팀이 꾸려져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2007년이면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2007년 한 15년 됐나요? 15년 됐는데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사실은 임용판에서 팀이 꾸려지고 1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팀은 일사팀이 유일합니다. 대부분 팀으로 시작하셨다가 이제 중간에 보통 4분 5열이 되고 내부 분열이 생기고 이합집산을 하는 게 보통 임용 수험가의 통례인데 그러니까 우리 팀은 유일하게 계속 팀을 유지하면서 계속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기출 흐름을 어느 팀보다도 더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믿고 따라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두 과목을 맡고 있고요. 교육론하고 이제 사문을 맡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리고 1페이지 밑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카페 소개가 있어요. 임용고시 사회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 거기 가입을 하시면, 우리 임용 수강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우리 조교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질문을 올리시면 조교분들이 이제 답변을 달아드리고, 또 조교분들이 답변 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강사들하고 항상 토의를 해가지고, 토의 하에서 이제 답변이 달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카페는 그냥 개인적인 과외 공간이 아닙니다. 과외 공간은 아니고, 우리 팀 수업하고 강의하고 관련돼가지고, 강의 내용에 궁금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출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면, 거기에 질문을 올리시면, 답변이 달리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이 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팀 연간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커리큘럼 상의 특징이 거기 1월에서 4월 시기가 우리 팀의 이제 집중반 강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집중반이라고 하는 컨셉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가 되고요. 기출 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반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내용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훑을 수 있는 그런 강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팀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집중반이기 때문에 약간 심화반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완전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기초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임용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집중반 강의를 꼭 한번 들으시고 수험생활 시작하시는 게 좀 더 원활한 수험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는 커리큘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월 달에서 7월 달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임용 수험가에서는 커리큘럼에 이제
통상적인 그 패턴이 뭐냐면 기출문제반이 있고 또 문제풀이반이 따로 이제 분할되어 있는 게 통상적인 패턴이었는데 예,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통합을 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기출문제하고 문제풀이 반을 같이 이제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문제풀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풀어보는 그 과정인데 이게 이제 분할돼 있다 보니까 기출문제 반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기출문제하고 또 유사 문제를 바로 연계해 가지고 보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분할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문제풀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만들면 강사들이 피곤하겠죠. 강사들이 피곤하니까 그 피곤함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것보다는 문제를 많이 만들려는 부담이 있다 보면 무리한 문제를 만들게 되고 자꾸 쓸데없는 문제를 그냥 양을 맞추기 위해서 양치기로 문제를 자꾸 만들게 되는 그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기출문제반을 2달하고 문제풀이반을 2달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넉 달 과정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이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고 수강하시는 분들도 괜히 그 불필요한 문제들을 너무 접하다 보면은 초점이 흐려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핵심에 가까운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 나서 바로 그 즉시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 과거의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문제를 바로 그냥 기억을 하면 되는 거지 또 이상하게 또 뒤틀어 가지고 유사 문제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나왔던 문제는 또 그대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원형 그대로 다시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러저러한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팀 다른 분들한테 제안을 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반이 기출 앤 문풀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 분석은 사실은 집중반 때 기출 문제를 다 봐요. 내용 정리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보긴 하는데 이 기출문제하고 문풀을 또 기출문제 문풀 반에서 다시 기출문제를 또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집중반에서 다루는 기출문제 공부는 내용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내용 정리에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뭔지 확인하는 정도의 기출문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및 문제풀이반에서 공부하는 기출문제 공부는 전체적인 흐름 기출문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이 흐름 속에서 이 문제가 나왔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고 유사한 문제가 뭐다라는 거를 다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중반 때 기출문제 공부했는데 기출문제 풀이를 뭐 또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기출문제는 아무리 많이 봐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풀어보는 게 의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공부하는 게 기출문제지 공부 대상이지 풀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기출문제를 뭐 3번 풀었다, 4번 풀었다고 얘기하시는데 기출문제는 아무리 많이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기출문제는 또 안 나오잖아요.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럼 그거 유사한 문제가 나올 건데 그러면 유사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주제가 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출문제를 내가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 중요하다는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용 공부에서 기출 파악하고 기출 분석은 핵심이다라고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과연 기출을 분석하고 기출을 파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출을 완벽하게 내가 공부하고 분석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느냐면 이런 수준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사회문화 기출문제 중에 뒤늦게 문제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건 일단 알아야 되겠죠. 기출이 분석됐다면 뒤늦게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도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뒤늦게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나온 그 뒤늦게 문제의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
비록 그 문제에서는 그 제시문의 내용 묻지 않았지만 제시문에 그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개념이 예를 들면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 개념이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회문화 뒤늦게임이라는 주제를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이때까지 나온 개념은 분업이고 아직 안 나온 개념은 유기적 연대, 기계적 연대다라고 혼자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 수준이 돼야 기출문제를 정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까지 안 되면 기출문제를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럼 기출문제 보고 옛날 나왔던 기출문제 보고 답을 내가 체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출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거를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뭐고 기출문제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거기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고 그 밑줄 친 내용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수준, 그 수준까지 돼야지 기출문제를 내가 완전히 정복했다라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되려고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집중반 때 기출문제 풀이는 그냥 기출문제 답을 확인하는 정도, 뭐가 나왔다는 정도 수준에서 기출문제를 본다면 기출문제 풀이반은, 기출문제 풀이 문풀반은 그 기출문제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천천히 다시 한번 따져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제시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만든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를 또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 문풀을 통해 가지고. 그게 기출의 문풀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강의가 기출의 문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지금 초수시라고 한다면 집중반을 꼭 들으셔야 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기출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시고 기출답을 한 번이라도 적어보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가 기출의 문풀 강의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8, 9월에 가면은 사인사색반이 있습니다. 자, 사인사색반은 이제 이름이 너무 그냥 네 명이 자기 색깔로 그냥 구성하는 수업이다. 이제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이 사인사색반에서는 각자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골라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선생님마다 약간 강조점이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사인사색반 다 이런 컨셉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보통 교육론 같은 사인사색반은 어떻게 하냐면 그 모차책을 다시 한번 봅니다. 모차책을 다시 한번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백지 인출 방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뭐 16절지에다가 백지를 내주고 거기 인출하는 방식인데, 그냥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를 내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하고 관련된 문구들, 그 모차책에 있는 문구들을 간단한 질문 형식으로 적어놓고 그 모차책을 보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인출해보는 그런 복습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기출 주제 중에서 조금 더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 기출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개론서들의 내용들을, 문장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집중반이나 기출의 문풀반에서 강조를 여러 번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을 골라가지고 사인사색반이 진행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심화 색깔이 약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중반이나 기출의 문풀에서 다루지 않은 거를 또 새로운 걸 추가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강조하는 컨셉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인사색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되겠죠. 자, 실전 모의고사는 뭐 말 그대로 한번 실전하고 비슷하게 시간 배정을 해놓고 문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핵심 내용 정리반이라고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와 더불어 가지고 마지막으로 꼭 정리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프린트물로 드리면서 최종 복습을 하고 강조점을 찍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실전 모의고사 및 핵심 내용 정리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년 커리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 전체 그 수강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1차 합격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2차 수업 실현을 간략하게 한 번 정도 봐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무료 특강을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매년 1차 합격자분들 중에서 연락이 되시는 분들을 한해서 몇몇 팀들은 제가 수업 실현을 좀 봐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약간 형식화해가지고 몇 팀을 딱 정해가지고 한번 제가 수업 실현 한번 봐드리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컨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제가 구상 중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전체 연간 강의 계획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3페이지 보시면 자, 사회과 교육론입니다. 제가 이제 담당하는 과목이 사회과 교육론하고 이제 사회문화인데 이번 시험 문제가 총 13문제가 나왔는데 문항 숫자가 교육론이 7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치가 3문제, 그 다음에 경제가 3문제,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5문제, 법이 5문제. 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교육론 7문제는 거의 그 문항 숫자가 거의 고정되다시피 했고요. 교육론이 항상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따지면 사실은 교육론이 제일 높은데 사실 공부하기는 제일 편한 과목이 교육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교육론은 특정 그 책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책이 거기 3페이지에 3번의 주요 수험 도서에 보시면 가로 1번에 모경환 차경수 사회과 교육 제3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가로 1번에 이걸 일명 이제 모차책이라고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그 모차책 그 3판이 그 교육론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필수라고 제가 오른쪽에 적어놨는데 이 책에서 거의 뭐 90%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책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굉장히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는 책이고 거의 뭐 이 책을 그냥 통독 수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그냥 요 책에 있는 문구들을 통째로 이제 집어넣는 작업이 교육론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육론은 뭐 1페이지부터 끝까지 뭐 전부 암송하는 수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 책에서도 조금 중요한 단원이 있고 좀 덜 중요한 단원이 있습니다. 그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건 기준이 당연히 뭐겠어요? 기출이겠죠. 기출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단어는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거고 기출이 좀 뜸했던 단어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근데 워낙 반복적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기존에 출제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계속 출제가 새롭게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3판이다 보니까 1판, 2판, 3판으로 넘으면서 새로운 판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개정판이 나오면 2판에 없던 내용 중에 3판에 새로 추가된 내용도 항상 출제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문제가 이번에 그 루브릭하고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그 3판에 새로 추가됐던 내용 부분이고 그게 이번에 출제가 됐죠. 그런 식으로 좀 꼼꼼하게 모차책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여러 번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책 없이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책이 거의 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 책을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2, 3, 4, 5는 전부 참고책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머지 책들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많이 참고하는 책들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모차책 3판하고 기출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하고 모차책 3판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뭐 교육론은 딱히 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출제 경향이 똑같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그 내용을 항상 묻고 있기 때문에 출제 방식은 크게 변함이 없다. 그래서
문항 배점 비율은 되게 높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부담은 별로 없다. 공부하는 부담이 없다는 건 공부 양이 적다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상의 스트레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로 가보죠. 자, 사회문화는 이번에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어떤 과목은 5문제가 어떤 과목은 3문제인데 이 그 문항 숫자는 매년 변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우연찮게 사회문화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된 편인데, 근데 사회문화는 교육론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게 공부할 텍스트, 봐야 될 참고할 텍스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스트레스가 되는 과목이긴 한데, 사회문화라는 건 명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만 사회학하고 문화인류학이 합쳐져서 사회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 관련 서적이 반드시 참고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문화인류학 관련 서적이 참고가 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영역이 추가가 되는데 그게 사회조사 방법론입니다. 사회조사 방법론. 요 영역이 또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영역에서 늘 출제가 된다. 골고루 출제가 된다. 그러면 세 영역이니까 뭐 한 문제씩만 해도 벌써 몇 문제예요? 3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각 영역마다 한 문제씩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뭐 서술형이 보통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거기다가 단답형이 추가로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 뭐 단답형이 추가되든지 여기서 추가되든지 여기서 추가되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야 될 책들이 되게 많은 건데, 이 사회학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책이 거기 4페이지 보시면 주요 수험 도서 중에서 가로 1번에 있죠. 사회학 비판적 사회 읽기. 한올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이제 필수 바이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엄청 두껍습니다. 완전 두꺼워서 처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 책을 사신 분들은 좀 그 분량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건데, 실제로 출제되는 부분은 그 두꺼운 책 중에 특정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출제가 되는지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읽어 나가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학원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 집중반 교재를 보시면은 기출문제가 다 수록돼 있고 그 기출문제와 연관된 내용 정리이 되어 있을 건데,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이 책에서 찾아가지고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중반 강의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테마는 이걸 이제 흔히 비판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판책 어느 부분에 있으니까 오늘 수업 듣고 가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항상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요 사회학의 이 비판책도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사회학은 요 책이 바이블, 1번 책이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화인류학 책은 거기 가로 5번 책이 바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가로 5번에 문화인류학 한상복, 이문웅, 김광옥,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이라고 돼 있죠. 자, 그게 이제 필수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거기 가로 6번에도 제가 필수라고 적어놨을 거예요. 그럼 가로 6번에 거기 민족, 문화, 인간, 인류학의 창조 김용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되게 얇은 책인데 이거보다는 비중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게 별표 2개라면 가로 6번은 별표 1개 정도의 그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만 있는 내용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최근에 이 책에만 있는 내용도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책도 필수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야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도 꼭 한번 참고를 해두면 좋겠다. 근데 이 책이 좀 절판됐어요. 절판돼가지고 참고를 못하겠죠. 근데 뭐 걱정하실 건 없고, 제 집중반 책에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참고할 부분들은 제 집중반 책에 대부분 다 수록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방법론 부분이 있는데, 그 사회조사 방법론 부분에 관련된 책이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인데,
가로 4번 책이 그 노성호, 구정화, 김상원 공저 책이 있잖아요.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 가로 4번 책이 나오기 전에는 가로 3번 책이 바이블이었어요. 그런데 가로 4번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가로 4번이 이제 바이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 3번에 없고 가로 4번에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이 책을 많이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가로 4번이 더 중요도가 높은 책이다. 현 출제 그 트렌드로 보면은 가로 4번이 더 중요도가 높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정도의 중요도를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책, 가로 4번 요 책이 우리 임용수험서에 딱 적합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출제 교수님들이 요 책에 있는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참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더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게 더 중요도가 높은 책이다. 이것만 해도 지금 책이 몇 권이에요? 지금 5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문화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책이 5권이지만 이 책의 내용이 전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각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골라내는 작업도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이제 그런 걸 도와드리는 게 집중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의 주요 내용도 제 집중반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집중반 교재는 그냥 표절이죠. 표절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제 교육론 책이 표절 시비가 걸려가지고 지금 검찰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지금 벌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론 책은 모차책 내용을 전혀 수록하지 못하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지금 다시 재편이 됐습니다만, 수험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수험서는 어차피 그 수험 관련 그 학원 교재는 수험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수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의 주요 사항들은 전부 제 책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책에 있으니까 제 교재만 봐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책에 이제 이 책에 있는 주요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짜집기잖아요. 짜집기고 발췌고 편집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웬만하면 자기가 갖고 계시면서 복습을 하실 때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 책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이 책은 좀 좋은 게 뭐냐면, 이 책이 지금 네이버의 포털 사이트에 이 책 전체 내용이 문화인류학 그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 보시면 문화인류학 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 파트에 이 책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중반 때 그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네이버 포털에 그 백과사전 쳐가지고 문화인류학 파트 그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 책이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난 책값 아까워서 도저히 못 사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포털에 네이버 사전 부분에 내용을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활용도가 되게 이제 적어졌기 때문에, 활용도 적을 뿐더러 원래 책이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매를 하신다면 이 책을 구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수험서가 요거면 다 되느냐? 그렇지 않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필수적인 내용으로 교과서 내용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사회문화 교과서. 자, 내용학은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과정의 내용들은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개론서에 없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만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교과서는 반드시 참조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고등학교 수능 기출이 있잖아요. 수능하고 평가원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를 참고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출제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교수님들이고 그 수능 출제하신 교수님들이 또 임용에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수능 평가원 그 문제를 만들면서 파악해뒀던 강조점들을 다시 임용해서 다시 한번 활용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도 반드시 전반적인 흐름 파악을 위해서 파악해두는 게 필요하다. 이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기출문제,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 제시문 있잖아요. 수능 평가원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더라도 제시문의 난이도가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낮을지언정 제시문은 상당히 그 고급스러운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도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임용 기출이죠. 자, 임용 기출. 임용 기출의 제시문 선지에 있는 표현들을 또 읽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문화 임용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텍스트들은 요게 전부입니다. 요게 전부인데 엄청나게 범위가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문화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조금 짜임새 있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그런 걸 좀 도와드리는 게 학원 강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 사회문화 그 출제 경향 그 4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5문항 16점으로 작년과 동일했고 4점짜리 세 문제는 각각 사회학 파트죠. 사회학 파트 한 문제, 주립게임이 나왔고, 사회조사 방법론 파트 한 문제. 그 양적 연구 사례라고 그랬는데 이게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가 여기 사회조사 방법론 파트에서 하나 나왔고, 그다음 문화인류학 파트에서 나왔는데 이게 개론서 수준이 아니고 교과서 수준에서 나왔어요. 그냥 문화 이해 태도. 그냥 껌이죠, 사실은. 껌인데 문화의 태도가 의아리만치 우리 임용에서 안 나오다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올해 강의에서도 문화의 태도를 왜 이렇게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문화의 태도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이 사실은 조금 약간 난감한 게 뭐냐면 이거 공부할 때는 되게 어렵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출제될 때 여기서 그냥 출제가 돼버리면 되게 허탈하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 수험생이 뭐 숙명가도 같은 거니까, 그렇다고 이걸 준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작년에 문화인류학 파트가 거의 안 나오고 이번에는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할 때쯤 다시 이걸 내죠. 항상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치게 될 시험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분명히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촉이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안 해도 되겠지 할 때 다시 내거든요. 항상 그런 패턴으로 내기 때문에 올해 특히 이 부분을 더 신경 써가지고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쉬운 수준에서 출제가 됐고요. 높지 않았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한 주제를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제될 만한 범위 안에서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뭐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뒤이어서 정치 김영준 선생님이 들어오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윤 선생님이 이어가실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조금 화장실 가실 분들 가셨다가 10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치학에 대해서 자료 보시면 이제 5페이지부터인데요. 보시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출제 영역을 보시면 지금 그 1번부터 7번까지 나오는 것은 이제 그 정치학의 분과 영역들을
좀 제 기준으로 이제 나눠 본 거고, 이렇게 제 집중반 교재에 있는 어떤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용되는 정치학의 일반적인 분류긴 합니다. 그리고 서답형 형식으로 전환된 이후에요.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의 시험의 이 서답형으로 전환된 이후에 출제 문항을 거의 다 이제 수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지금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아마 아직은 눈에 이렇게 확확 들어오지는 않으실지라도,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출이 됐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정치 사상 쪽은, 금년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문제를 보시면, 루소 이번에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리주의 나왔고, 그 다음에 수기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파트에도 좀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 정치 사상 쪽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범주를 제가 이쪽으로 한 거고요. 근데 그 정치 사상 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 루소 나오고, 그 해마다 나오는 그 영역들을 보면, 그죠? 정치 사상 쪽에서의 1번에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주제는 뭐겠습니까? 사회계약설의 주체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설을 가장 중점으로 하셔야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계약설을 이렇게 주되게 내고 이렇게 출제 영역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교과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죠? 다른 영역에 비해서 다른 사상가들에 비해서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출제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치 과정론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정치 과정론. 근데 정치 과정론은요 가장 정치학의 내용 중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치 과정론의 대표적인 또 세부 항목이 선거제도, 그다음에 정당, 이익집단, 자 그런 어떤 정치 과정의 참여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죠? 제일 중요한 영역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정치 과정론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에 관련해서는 교과서에서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고, 선거제도에 관련해서는 금년 준비하시고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 보시면 그 시험장에서 반드시 또 만나게 되는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거제도 특히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박사를 좀 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파트. 세 번째 민주주의 파트는, 지금 그 서답형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출제 빈도가 좀 줄긴 했는데,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좀 이게 주되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년에 나왔던 수기민주주의도 민주주의 파트에 좀 집어넣는다면 또 이쪽 또 하나의 기출문제는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부 형태. 정부 형태에 관련해서도 출제가 많죠. 그죠? 주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어떤 이념형 두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이원 정부제, 자 등등의 정치학에서도 주요 출제 영역을 갖고 있는 게 정부 형태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치 발전론 파트는 그 서답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정치 발전론은. 그래서 이게 그 정치학 그 학문적 내용으로는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그런 쪽인데, 우리 그 시험에서, 임용 시험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국제 정치입니다. 국제 정치도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금년에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제 정치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쭉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 영역이 국제 정치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꼽을 수 있는 부분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일명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죠? 그다음에 이번에 구성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건드러지긴 했지만, 관점들 좀, 그래서 이 고등학교의 과정을 조금 좀 더 심화해서 이 관점들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이제 정치 권력론이다 했는데, 이제 권력론 국가론 이렇게 포함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 그쪽도 그렇게 많은 출제 빈도를 보이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정치학이 서술형 형식으로 해서 세 문제 나왔고 12점이 배점이 됐는데, 우리 선생님들 한번 꼽아보세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용만 보시면. 일단 정치 과정론에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정부 형태에 관련해서도 나올 거고, 정치 사상하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 쪽에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영역이 조금 이렇게 빈도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치학 출제의 특징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학 출제의 특징.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 이번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죠? 지금까지 강조됐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돌발적인 주제들이랄까 좀 생소하게 느끼는 영역은 아니었고, 예, 우리가 친숙하게 또는 평소에 강조했던 그런 영역들 중에서 나왔는데, 관건은 제가 봤을 때 관건은 그런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있고, 예,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쓰시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해서 자, 2015년에 이제 그 2번하고 3번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건데요. 예, 눈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2015년 당시에 그죠? 2015년 당시에 그 오건스키의 세력전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 공부하시고 학습량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그 오건스키의 세력전 이론이 나왔을 때 일반적인 개론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이론이. 그죠? 그래서 그 세력전 이론이 출제가 되었을 때 그 많은 그 당시에 이제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강의하는 뭐 저까지도 포함해서 좀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논란이 좀 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좀 말이 많았던 문제인데 그 제가 여기에다 제시문에서 써놨지만 그 문제를 좀 꼼꼼히 침착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 문제 속에 제시문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소하고 좀 돌발적인 주제가 주어질지라도 그죠? 좀 그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제시문을 잘 소화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돌발적이고 생소한 주제를 찾아가지고 학습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그 출제 영역을 분석하면서 살펴본 그런 주요 내용들을 중점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내가 정확히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실력을 배양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이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소수의 분들이 뽑혀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어떤 책을 보는지 또 예, 어떤 그 구석에 있는 내용이 나올 것인지에 관련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셔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수만 늘리고 방향만 늘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죠? 출제는 나오는 영역에서 정해져 있고 나오고 돌발적인 주제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제시문을 바탕으로 소화하시면 되고 내가 그 기본에 충실한 어떤 그런 공부 학습의 어떤 내용들 속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2017년에 그 비정부 기구의 어떤 평가 기준에 관련한 기입형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뭐 여기다 써놨지만 지금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문제의 정확한 출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많이 찾아봤죠. 그래서 근사하게 뭐 어떤 책에 비슷한 어떤 내용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문제 자체도 이게 중등 임용고사에서 일반 사회 선생님들의 어떤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의 성격에 맞는 문제이냐 자체로 그 문제의 타당성 같이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근데 뭐 다 차치하더라도 거기에 관련해서 그 문제의 정확한 출처와 정답이 그죠?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찾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예, 정말로 돌발적인 주제가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게 만든다 이거죠. 예,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어떨까요? 답도 다 다르고 다 틀려요. 그죠? 예, 이거는 학습해 보신 분들이 전국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될까?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책을 보고 책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내용인데 발견할 수 없는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학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자신 있게 확신하면서 답을 쓰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한 분이라도 계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게 자신 없었던 문제에서 예,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충분히 합격하신 분들은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돌발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죠? 다 틀리는 거예요. 변별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평균 점수만 내려오겠죠.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그죠? 기본에 충실하고 남들 다 맞추는 것 또는 쓸 수 있는 것을 내가 정확히 쓸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골고루 우리가 뭐 교육론도 있고 뭐 경제학도 있고 그런 다양한 5개 항목에 어떻게 보면 전공 과목에서 골고루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합격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그죠? 어떤 그 과목별 편차가 이루어진달까? 또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한두 문제 맞췄다라고 해서 합격하거나 그걸 못 맞췄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것.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정치학 학습을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먼저 우리는 이제 교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교과 기본 내용을 좀 충실히 정리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죠? 교과 기본 내용을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교과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정독하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지금 현재 과목이 어떻게 되죠?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경제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치학하고 법학은 학문적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어떤 과목으로 해서 두 학문을 섞어놨죠. 하나의 어떤 교과에서. 그죠? 그래서 교과서를 제가 좀 여기에다 명시를 좀 안 한 것 같으니까 한번 불러드릴까요? 지금 현재 5종 교과서가 있는데요. 자, 5종 교과서인데 금성 출판다. 금성 거 하나. 금성. 자, 그 다음에 천재교육. 천재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래엔. 미래엔. 그 다음에 비상교육에서 나온 거, 비상. 예, 마지막으로 지학사. 해서 지금 5종 교과서가 있는데요. 그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에서 선택해서 보는 교과서는 세 번째까지 불러드린 내용이에요. 1, 2, 3번. 1, 2, 3번을 그 교육 현장 속에서는 많이 그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가 이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이 세 개 중에서 뭐 하나 정도 조금 더 여유 되신다면 2개 정도 구입하셔가지고 교과서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정독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텍스트로 좀 삼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기출문제 분석이다. 저는 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그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 아무튼 뭐 선발고사라고 했을 때 그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습의 가이드라인, 학습의 양을 또는 범위를 설정해주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무엇이 나올 것이냐. 정말 이렇게 정치학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학문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광범위해요. 그 내용 자체가. 그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어떤 정치학 학습에 이 책 하나면 돼라고 할 수 있는 개론서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자신 있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합격을 이렇게 안내하고 또는 길라잡이가 되고 강의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범위를 한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출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출제 영역에 대해서 1번으로 여러 가지 분과 영역으로 나눠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걸 제가 다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게 학습의 범위를 한정하는 거는 또는 범위를 설정하는 거는 기출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좀 구해보실 수 있는 만큼 구해보시는 게 좋겠는데 그런 수고로움이 많이 또 필요로 하시죠. 그죠? 예, 뭐 그런 자료들이 뭐 다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최신 거는 전부 다 평가원 가면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제 집중반 교재에 그 제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옛날식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에 관련해서는 제 집중반 교재를 보시면 뭐 특별하게 따로 뭐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확보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출은 반복된다는 겁니다. 기출은 반복된다. 그러니까 금년 나왔더라고 해서 내년에 안 나올 것이냐 단언할 수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옛날에 좀 나왔었는데 요즘에 좀 안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기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출제를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출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자,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학습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연습까지를 해보시는 것을 정말로 당부를 드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집중반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풀이를 해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으로 학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또 제시해드리는 그런 모범 답안 비슷한 것을 많이 메모하시고 적어두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학습이 끝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복습을 하시거나 다시 하실 때는 반드시 그걸 내 힘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는 연습.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병행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당부드리면 그 기출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그 기출에 나왔던 주제를 문제의 발문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네. 그죠? 그런 식으로 범위를 확장시켜서 실질적인 실력을, 기출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나가시면 충분히 실제 시험에서의 어떤 적응력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학습을 조금 더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론서 정리다. 그러니까 이게 기출문제와 어떤 그 고등학교 교과 내용만 가지고 시험이 대비가 되면 참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은 어떤 그 내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범위가 있으니까 개론서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학 했을 때 이 한 권이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책이 애석하게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추천 도서를 한번 봐주시면 그죠? 자, 그래도 그 정치학 학습에서 제일 많이 이제 그 많이 갖고 계신 책이랄까 그 나왔던 기출이 됐던 책이 정치학의 이해라고 하는 서울대 공저. 그죠? 그러니까 한 분이 쓰신 게 아니라 서울대 교수님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어떤 그 정치학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정판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근데 개정판이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임용시험의 어떤 출제는 구판에서 많이 나왔어요. 옛날 거에서.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옛날에 나왔던 책을 기반으로 많이 좀 냈긴 했는데, 근데 지금은 구판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판으로 구입을 하시고, 그래서 정치학의 이해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게, 이 책을 이해하시는 게 정치학 학습의 최종적인 목적일 수가 있을 정도로 좀 난해합니다. 그죠?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정치 사상적 써놓고 막 그런 내용들 보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도 저도 강의하는 입장이지만 정치학의 이해가 볼 때마다 좀 새롭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정치학적 지식이 좀 쭉 쌓이신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완성이 됐을 때 정치학의 이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완전히 소화가 되실 건데 근데 그 정도의 경지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책을 안 익힌다라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읽어 나가시면서 조금씩 어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그런 기쁨을 계속 좀 더 늘려가시는 쪽으로 겸손하게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어떤 개론서를 보실 때는 절대 통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오늘까지 30페이지를 읽는 게 목표고 30페이지부터 내일은 60페이지까지 읽는다.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시는 거는 대단히 비효율적이에요.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뭐 정치에 관련해서는 뭐 정치의 의미, 정의가 나올 거고 뭐 데이비 이스턴의 투입 산출 모형 뭐 그런 게 나오고 하는 그런 모형이 나오면 개론서에서 그 부분을 해당 부분을 찾아서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래서 오늘 또 국제 정치를 학습했다라고 한다면 서울대 공저의 국제 정치 파트만 그 쪽을 또 다시 한번 보시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발췌하면서 보시는 거지 1페이지부터 끝까지 해서 몇 번, 10번 보고 100번 본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효과적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추천도서의 두 번째가 현대 정치 과정의
동학이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제가 이제 많이 요즘에 그 강추드리고 있는데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 뭐라고 했죠? 예, 정치 과정론이라고 했죠. 선거제도 예, 그런 바탕이고 그다음에 이 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문체도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그 역량이 길러지시면 쉽게 잘 읽히시면서 그런 주요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니까 그래서 이 2권 정도로 그 개론서나 그런 쪽으로 소화하시고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계속해서 그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서답형 시험의 특징을 이해하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우리 선생님들한테 정말로 제가 좀 이렇게 설명회 때마다 어떻게 보면 드리는 말씀인데 서답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럼 서답형이라고 하는 것에 또 보면 기입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서술형이 있죠. 그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서술형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형조차도 그죠?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서술하는 문제는 또 예, 한 문제 정도가 배점이 되죠. 예, 그래서 뭐 작성 방법에서 2개, 3개를 만들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는 게 그죠? 기입형으로 해당하는 적합한 용어를 쓰는 것을 일단 물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거죠. 예. 시험의 성격을 정말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 정치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뭐 지역주의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건들긴 했는데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 해결 방안이랄까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열린 답안이 되는 거고 정확한 채점 기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철저하게 서답형이라고 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객관화시켜서 수치화시켜가지고 정확한 어떻게 보면 합격과 불합격을 판별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그죠? 대단히 객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당 키워드, 핵심적인 용어를 써야 되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정말로 드러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서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객관식 시험이 쉬울까요? 서답형 시험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렵죠. 예, 둘 다 어려운데 저는 객관식 시험도 때도 강의를 했었고 예, 서답형 시험 때도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학습하는 부분에서 더 어려운 시험은 객관식 시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은 일단은 예, 선지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부담은 없죠. 서답형 시험은 반대로 공란으로 주어지고 답안을 메꿔야 하는 부담은 있어요. 그죠? 근데 객관식은 공부를 할 때 문장 하나하나를 의심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답형 시험에 비해서 객관식 공부할 때 훨씬 더 수험하시는 분들이 개론서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개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 표현을 예, 뭐 있다 없다만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문장을 바꿔버리면 그게 X가 되고 이해하시나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그렇게 끊임없이 의심해 가면서 하나하나의 주제들을 그죠? 다 살펴봐야 하는 학습의 부담이 생기는 게 오히려 객관식입니다. 서답형 시험으로 전환된 이후에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용어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숙지가 좀 되신 분들한테는 훨씬 더 부담 없이 좀 더 그런 수고로움이 덜어질 수 있는 시험이 서답형이다. 그래서 해당 부분의 용어들, 중요한 내용들의 핵심적인 키워드들 정확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그거는 눈으로 학습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내 연습장에다가 내가 한번 그 모범 답안을 작성해보고 그것을 강의하는 뭐 저의 강의나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간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변형해서 나올 수 있을지 아시겠죠? 그런 식까지 자신의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하시는 그죠? 그런 식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학습이 좀 이루어지신다면 그렇게 예, 어렵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렇게 좀 많이 다 지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도 많이 해요.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기 교과서하고요. 선생님 강의, 그다음에 선생님 교재만 가지고 공부했는데 합격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효율성을 기하신 분들이죠.
그죠? 저는 개론서 한 번도 안 봤어요. 서울대 공조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시험 때는 다 쓸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그에 관련해서 개론서 보지 마세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론서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걸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예, 어차피 개론서를 보시는 부분도 나의 실질적인 수험의 실력을 늘리는 방향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랄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제 강의 때나 뭐 그렇게 짚어드렸던 내용이 여기는 어떻게 서술이 되고 있는지 예, 그런 단어들이랄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작업으로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방대하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허역팀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시고 범위를 한정지어 나가시고 반복하신다면 충분히 단기간에도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 해서 정치학에 관련한 설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법학 쪽을 담당하고 있는 정인홍입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교원 임용 강의를 2003년 1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얼마 좀 지나면 제가 만 20년이 됩니다. 갑자기 뭐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20년 동안 임용 강의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저의 가치관이 무슨 큰 돈을 벌거나 큰 사회적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크게 명성을 얻거나 뭐 이런 데 가치관이 있지도 않고요. 또 거창하게 대한민국 교육을 갖다가 개혁하겠다 뭐 이런 거창한 가치관은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저랑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수험생 선생님들 해마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거창한 거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 선생님들, 나랑 만난 사람들 합격하는 데 도움을 주자. 딴 거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합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해지실 수 있다. 이 생각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합격을 도와드릴까? 그 생각만 합니다. 일단 법학 출제 경향부터 말씀드릴게요. 법학 출제 경향은 좀 뭐라 그럴까요? 럭비공 같아요. 요게 종잡을 수 없는 게 쉬운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편차가 있고요. 같은 해에 본 시험끼리도 그 안에서 편차가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11월 달에 시험 봤었잖아요. 어떤 문제는 너무 쉬워요. 이게 과연 교사 뽑는 시험인가? 딱 고등학교 2학년 정치화법 내신 서답형 답 같은데 이렇게 쉬운 거 내도 되나? 이런 게 있었어요. 또 어떤 거 보면 잠깐 이게 변호사 뽑는 시험이 아닌데 왜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좀 중간이 없다는 느낌이 갈 거예요. 이게 뭐 대충 요 정도에서 나온다. 여기 좀 약해요. 아주 중구난방입니다. 럭비공 뛰듯이 뛰어요. 그 이유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법학이라는 학문의 어떤 특성 같아요. 우리 그 일사과에서 법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요. 크게 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사범대 출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주로 대학원에서 법교육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 그분들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그냥 법학과 출신이에요. 사대 출신이 아니고 교육학 1도 모릅니다. 그냥 사범대에 와서 법학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봤을 때 우리 그 사범대에서 법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보면 법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숫자가 소수예요. 다수는 그냥 법학과 출신이에요. 법학과 나와가지고 박사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교수 자리를 쭉 알아보시다가 사범대 자리가 난 거예요. 요즘 교수 자리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리가 나니까 가서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사범대 교수님이 되셨거든요. 이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또 법학이요. 세부 전공이 굉장히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그 기본 3법이라 그래서 헌법, 민법, 그리고 형법,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파생되는 전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행정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소송법,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상법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그리고 또 법사상사, 법철학, 그리고 또 법사회학, 굉장히 전공이 많습니다. 뭐 법제사 해가지고 물론 이제 메이저 전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대여섯 개를 뽑을 수는 있어요. 법학 전공 중에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이게 민사소송법, 행정법, 상법 정도 한 대여섯 개 뽑을 수 있거든요. 나머지 전공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사범대 그 법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메이저 전공 아니신 분들 계시긴 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일어난 일일걸요. 모든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과에도 범사회과 안에서도 지리과는 지리 막 늘려야 된다 그래요. 역사는 역사 막 늘려야 된다 그래요. 우리 일사과는 일반 사회에 해당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거 막 늘려야 된다 그러고 이게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듯이요. 이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헌법학 박사 같은 경우는 요 정도는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교과서도 한번 정확히 읽으셨는가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교과서를 정확히 읽으셨고 이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문제를 그렇게 낼 수가 없거든요. 이건 도저히 이게 무슨 변호사 뽑는 시험 같은 문제를 왜 내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어쩔 때는 너무 쉽게 내고요. 한마디로 중구난방이에요. 법학은 그래서 난이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세부 전공도 다른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해야 될 양도 많고 그리고 출제 어떤 경향이나 난이도 예측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거기 올해 본 시험의 출제 경향이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짧게 법은 2점짜리 기입형 2문제, 헌법 1문제, 민법 1문제하고 4점짜리 서술형 헌법 하나, 민법 하나, 형법 하나 이렇게 총 5문제 16점이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80점에서 16점이면 비중이 그렇게 적은 분야는 아니에요. 꽤 많이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가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문제는 너무 쉽고요. 어떤 문제는 너무 어렵다 그랬죠. 그 너무 어려웠던 문제가 민법 서술형 4점짜리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점이 이게 해당되는 건데 요것은 좀 왜 냈는지 요게 과연 교사 뽑는 시험에 적절한 문제인지 의심이 될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민법 전공 교수님이 출제위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내지는 민법까지는 아니라도 민법하고 좀 유사한 전공의들이 있거든요. 뭐 민사소송법이나 상법 그쪽 박사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아무래도 자기 전공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툭툭 이렇게 돌발적인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쉬운 문제는 딱 교과서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그냥 거의 내신 문제 서답 형식으로 나온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교과서와 교사형 지도서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만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치화법 교과서 교사형 지도서를 정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화법이요 5종 교과서입니다. 5종이에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또 양이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중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5종 다 보실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5종 다 보신다고 해가지고요 5권을 다 본다는 기보다는 중복된 내용 제하면 한 2-3권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이 책에 나온 것도 다른 책에 똑같은 내용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5권을 다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튀는 문제들 잡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튀는 문제. 근데 튀는 문제를 우리가 그래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필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사각형이 진짜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다. 누가 봐도 이건 맞춰야 될 문제다. 이 정도라면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수준은 좀 넘어서 한 요 정도 문제다. 그러면 요건 좀 법학 개론서 수준의 문제다. 요거까지도 교사 되려면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 정도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올해도 민법 그 3점짜리 이런 걸 잡으려면 더 넓혀야 됩니다. 쭉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넓히지도 않고요. 살짝만 넓혔다고 봅시다. 이걸 이제 공부할 그 양이라고 딱 쳤을 때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게 보니까 이 조그만 그 사각형으로 본다면 여기 한 9개가 되네요. 그렇죠? 개론서라 그러면 나머지 넓힌 것을 쭉 해버리면 어때요? 그러면 이게 9개 정도 되네. 나머지 다 해버리면 이게 5, 25, 9를 빼더라도 16이 나와버리거든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감 잡으셨나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서 한 걸음만 더 가면 이 문제 있는데 그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있다는 게 사실은 내용을 갖다가 두세 배 늘려버린 게 돼요. 이게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양을 마냥 늘리는 게 무조건 바람직하냐. 물론 법에 대해서 완벽 대비를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거 늘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늘리는 게 함부로 늘렸다가는 오히려 1년 안에 합격을 못 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은요 상당히 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굳이 제가 20년이 돼간다 만 20년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 수험생의 경력보다는 저의 강사 경력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의존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조건 늘린다 그런 건 많이 늘린 것도 아니고 살짝만 늘려도 양이 몇 배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지식의 양이 너무 늘리는 건데 이 중에서 뭘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지는 요것은 좀 케바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판단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게 우리 선생님들 수험생 선생님들 각자가 하신 것보다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치고 2번 이야기는 뭐냐면 요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지금 공부를 어느 정도 조금씩은 하셨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는 안 하셨더라도 우리가 이제 개념학습이라는 이야기 하죠. 용어라는 게 다른 말로 개념이거든요. 법학 개념들 개념학습인데 그 교육학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추상적 개념, 구체적 개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구체적 개념 같은 경우에는 속성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추상적 개념일수록 티피컬 타입, 원형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우리 법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행위가 뭐냐, 불법행위가 뭐냐, 부당이득이 뭐냐, 뭐 기대 가능성이 뭐냐 이런 개념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개념이거든요.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티피컬 타입인데요.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때는요. 이건 전형적인 타입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원형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판례하고 원형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법학 공부를 갖다 본격적으로 안 해보셨더라도 판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판례라는 것은요. 대법원까지 그게 올라간 거예요. 왜 올라갔을까요? 티피컬 타입이면 거기까지 안 올라가요. 누가 봐도 이건 이 사례에 딱 이 개념에 해당되는 사례다 그러면 그게 논쟁이 별로 없거든요. 논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올라가질 않아요.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례가 남았다는 것은요. 경계선 사례예요. 원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초보자일 때부터 판례 위주로 가는 것에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보다는 오히려 판례거리가 되지 않을 만큼 티피컬 타입들이 있어요. 가장 전형적인 것들. 예를 들면 뭐 정당방위가 뭐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칼을 들이댔다. 그래서 우리 갑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버렸다. 이게 아주 티피컬한 타입이거든요. 이런 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례가 남진 않아요. 누가 봐도 정당방위니까. 그런 걸 위주로 먼저 용어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판례로 보기보다는 전형적인 티피컬 타입들은 판례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것들일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해가지고 사례를 들어가지고 거기 전형적인 사례들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치고 3번 공부 깊이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자는 건데요. 제가 아까 그림 그렸다시피 진짜 이건 누구나 맞춰야 되는 딱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형 지도서하고 교과서로 커버할 수 있는 사실 요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공식적인 그 법학 출제 범위는 법학 개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 벗어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까지 잡으려고 했을 때 깊이 조절이 개별 수험생들이 판단하기는 너무 힘들다. 그 판단은 제가 해드린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믿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 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사회과 선생님들이니까 뭐 수요와 공급이란 이야기는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책도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시장 수요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 일사과 공부할 때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어렵게 접근할 때 처음에 좀 어렵게 여기는 파트가 법하고 경제일 겁니다. 경제하고 법을 비교하자면 경제는요, 개론 내지 경제학 언론 내지 경제학 개론이 시장이 커요. 어떤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그런 시험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경제학 언론에 해당되는 책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대에 다닐 때 저희 때는 경제학 언론 그러면 중앙대 교수님들 3분이 쓰신 3인 공조가 진리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서울대에서 그 이중구 선생님하고 그 제자분이 쓰신 2인 공조도 많이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경제학 그러면 이 경제학이라는 어떤 시장이 크기 때문에 과목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진짜 시험 대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재를 독학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허혁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과 교육론 같은 경우는 차경수 모경함 선생님 공저, 요즘 모경함 선생님이 그 차경수 선생님은 은퇴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책에서 거의 나온다 제가 이웅재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 과목은 이 책에서 나온다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법학과 관련된 시험들을 보면 법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없어요. 헌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 시험에서 법학 개론이라는 과목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형성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수업용으로서 법학 개론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볼 만한 개론서가 없어요. 마땅히 볼 만한 개론서가 없다. 그것은 간단하다. 시장이 좁아서 그래. 결국 수요 공급 논리거든요. 경제학처럼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시험 과목에 있어버리면 그걸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위한 굉장히 좋은 개론서 내지 언론서가 나오거든요. 법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도서는 정확히 뭐 요걸 보면 된다 하는 게 없어요. 법학은 일단 5종 교과서랑 교서양 지도서는 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식만 있어요. 나머지 지식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볼 수 있는 개론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법무부에서 나온 한국인의 법과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때 우리 임용에서 이거 필독서였는데요. 이 책에 한계가 있어요. 이 책은 수험용으로 나온 책이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의 법적인 상식을 집어넣기 위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것도 아실 것 같아요. 상식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의 차이점. 이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법에 대한 상식을 갖다가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어떤 논리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 지식에 한계가 있어요. 학문적 지식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것도 참고 도서지 우리 임용시험에서 어떤 메인 텍스트가 될 만한 책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민망한데요. 그냥 제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답은 그거예요. 제가 말 길게 했죠. 법은요. 이건 우리 일사과 교원 임용 법학을 위해서 나온 책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또 어느 범위까지 공부할지도 답이 없어요.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집에 가면 가족이 있고, 그리고 학원에 오면 동료 선생님들이 있고, 또 우리 학원 직원분들이 있죠. 또 강의실에 들어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있죠. 수험 선생님들. 저의 가치관은 저랑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제가 도움이 되고 싶다. 뭐 거창하게 대한민국의 뭐 교육이 썩었으니까 내가 개혁하겠다. 내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건물주가 되고 내가 큰 명성을 얻고 높은 사회적 지위가 하겠다.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합격할 수 있을지, 양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무난히 점수를 받아서 합격할 수 있을지, 그것만을 고민하고 가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